전 세계에서 드디어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세계적인 환경 전문가가 한국에 방문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개발해야 한다고 믿고 있던 외국 관계자들이 한국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전부 마음이 바뀌었고, 자존심 강한 중국, 러시아마저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영국 최대 공영방송사 BBC에서도 한국을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이끌었는데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환경공학과 소피아 브라운 교수입니다. 저는 27년간 습지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해온 덕분에 엘버타 주정부의 습지 개발 프로젝트 책임자로 일하게 됐죠. 저에게 습지는 늘 발전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맞게 개발하고 변형시켜야 할 대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신념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BBC 뉴스를 보던 중 K갯벌 쇼크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접하게 됐죠.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만장일치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국의 작은 성공 사례라고 생각했지만 뉴스에서 보도한 갯벌의 경제적 가치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금액이 무려 연간 17조에 달했기 때문이죠. 단순히 생태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자산이었던 거죠.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16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만장일치로 지지했다는 사실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어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지? 그냥 진흙덩어리 아닌가?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캐나다의 습지도 충분히 가치 있는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갯벌이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한국해양수산부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한국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존에 관한 국제학회에 초청합니다. 교수님의 습지 관리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메일에는 상당한 자문료와 일주일간의 한국 체류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다음 달 엘버타 습지 개발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던 저에게는 한국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호기심과 직업적 의무감, 그리고 솔직히 말해 좋은 조건에 이끌려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당시 저는 환경 보존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거든요. 습지는 늘 개발되어야 할 대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엘버타에서 출발해 밴쿠버를 경유한 뒤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의 첫인상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갯벌 사진과 생물 다양성을 강조하는 전시물들이 가득했거든요. 입국장을 나서자 세계가 인정한 K갯벌의 가치라는 대형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맞이한 해양수산부 직원은 친절하게도 영어로 한국의 갯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풍경이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점에 거대한 아파트 단지나 공장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넓게 보존된 갯벌과 그 주변에 정돈된 관광시설들이 눈에 띄었죠. 여기는 개발하지 않나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운전하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갯벌을 모두 매립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보존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갯벌이 없어지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양수산부 건물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디자인과 친환경 요소가 돋보이는 건축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해양생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태현 박사였습니다. 김태현 박사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 갯벌의 현황과 가치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환경보호론자의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 박사가 제시한 데이터는 철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었거든요. 한국의 갯벌은 면적당 탄소 저장량이 아마존 열대우림의 4배에 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블루카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갯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반박할 점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데이터가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갯벌의 경제적 가치 측정 방식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철저하게 이루어졌더군요. 이론적으로는 반박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오후에는 시화호 지역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곳은 과거 대규모 간척 사업이 진행되었다가 일부 구역은 다시 자연 상태로 복원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강렬한 장면을 목격했죠. 지역 어민연합 회장인 박순자 할머니와 해외 개발업체 오션퓨처의 CEO인 리처드 스미스가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이 갯벌은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온 생명의 터전이요. 당신들 돈 벌겠다고 다 망치면 우리는 어디서 살란 말이요? 박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리처드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개발이 진행되면 보상금도 받고 이 지역 전체가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이런 낙후된 방식으로 어업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통역을 통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리처드의 논리는 제가 늘 신봉해온 것과 같았어요. 효율성, 경제 발전, 현대화. 그런데 왜 박 할머니의 말이 더 마음에 와닿는 걸까요? 그때 박 할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하셨는데 통역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외국에서 오신 전문가님, 우리 갯벌에 직접 들어와 보셨어요? 이 진흙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고 있는지, 이 갯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직접 보고 느껴보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제 연구는 항상 데이터와 이론에 기반했지 실제로 습지에 들어가 생활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갯벌에 한번 나와 보세요. 진짜 갯벌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드릴게요. 할머니의 초대에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비록 전문가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박 할머니의 진심 어린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또한 제 자신도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태현 박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은 갯벌 매립에서 보존으로 정책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시화호 사태였죠. 대규모 담수호를 만들기 위해 갯벌을 매립했는데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심각한 수질 오염이 발생했어요. 결국 수십억 달러를 들여 복원 사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을 거스르는 개발이 얼마나 큰 비용을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캐나다의 습지 개발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처음으로 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갯벌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이미 장화와 작업복을 입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에게도 장화와 작업복을 건네주셨죠. 전문가님, 이거 입고 따라오세요. 우리 갯벌이 어떤 곳인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평소 입던 정장 대신 투박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할머니를 따라 갯벌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발을 디딘 순간
부드러운 진흙이 발목까지 차올라 당황스러웠어요.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았죠. 햇살이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며 갯벌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박할머니는 숙련된 동작으로 갯벌을 헤쳐나가며 여기저기 바닥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바지락이고 저기 움직이는 건 깨예요. 저 구멍들은 갯지렁이가 만든 거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저 진흙과 물웅덩이만 보였는데 점점 눈이 익숙해지자 갯벌 곳곳에 생명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개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조개들이 숨을 쉬며 작은 물방울을 뿜어내고 새들이 날아와 먹이를 찾는 모습이 경이롭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이 갯벌에서 1년 내내 살아요. 봄에는 바지락과 가무락을, 여름에는 낙지와 굴을, 가을에는 감태와 김을, 겨울에는 굴과 대합을 캐죠. 사계절 내내 갯벌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는 갯벌을 돌봐요. 박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제가 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저에게 습지는 그저 개발 대상이었을 뿐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는 삶 그 자체였던 거죠. 그때였어요. 제가 발을 한 군데 잘못 디디면서 깊은 곳에 빠져버렸습니다. 갑자기 무릎 위까지 진흙에 빠지자 당황했죠.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는데 놀랍게도 70대가 넘으신 박할머니가 재빠르게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괜찮아요? 조심해야 해요. 갯벌은 살아있는 곳이라 어디가 단단하고 어디가 푸석푸석한지 알아야 해요. 할머니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온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계적인 환경공학 전문가라는 사람이 갯벌에서 넘어질 뻔한 상황이 우스웠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현장 경험이 없었는지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갯벌 탐사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갯벌이 사라지면 이 모든 생명은 어디로 가겠소? 그 질문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말 갯벌이 사라진다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생태계와 여기 의존해온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경제적 보상으로 대체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오후에는 해양수산부 회의실로 돌아와 김태현 박사의 두 번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갯벌에서만 발견되는 희귀 미생물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 미생물은 특이한 항균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 항암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가지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시험 중이며 성공할 경우 경제적 가치만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박사의 발표는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갯벌이 단순한 생태계가 아니라 미래 의학 발전의 보고라니. 그리고 이런 가치는 갯벌을 원형 그대로 보존할 때만 유지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개발업체 오션퓨처의 CEO 리처드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자리였죠. 소피아, 당신의 전문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추진하는 시화호 2단계 개발 계획에 자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보수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솔직히 이 갯벌 보존 이야기는 과장된 측면이 많아요.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건 당신도 잘 아시잖아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저는 주저없이 동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갯벌에서의 경험과 김 박사의 연구 결과를 접한 후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저는 시간을 달라고 말하며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리처드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갯벌을 단순한 개발 대상으로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안에 살아가는 무수한 생명과 그 생명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은 더 남쪽에 있는 순천만 갯벌로 이동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차량으로 약 4시간을 달려 도착한 순천만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활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드넓은 갯벌과 그 위로 날아다니는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순천만 생태관광센터에서 만난 가이드는 이곳이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이미 전날 갯벌 체험으로 흙투성이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가이드를 따라 갯벌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순천만 갯벌에는 약 856종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도 여럿 있고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갯벌을 걷다가 특이한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진흙 위를 마치 걷듯이 움직이는 물고기였습니다. 아, 저건 짱뚱어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갯벌에서 살기 위해 진화해서 물 밖에서도 숨을 쉴 수 있고 지느러미로 땅을 짚고 걸을 수도 있어요. 정말 특별한 생명체죠. 저는 그 작은 물고기가 진흙 위를 뛰어다니는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알고 있던 생물이었지만 직접 보니 그 경이로움이 더해졌어요. 짱뚱어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독특한 생명체였고 갯벌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이었죠. 갯벌을 더 깊이 들어가면서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했습니다. 조개류, 게, 갯지렁이, 그리고 그들을 먹이로 삼는 철새들까지.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의 그물망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순천만의 기적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마리의 철새가 돌아오는 모습이었어요. 노을을 배경으로 떼지어 날아오는 새들의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가이드는 이 철새들이 시베리아에서 호주까지 이동하는 긴 여정 중에 이곳 순천만 갯벌에서 꼭 휴식을 취한다고 설명했어요. 만약 이 갯벌이 없어진다면 이 새들은 8,000km가 넘는 거리를 쉬지 못하고 날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은 생존하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갯벌의 가치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국경을 모르는 거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김태현 박사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브라운 교수님, 오늘 갯벌에서의 경험이 어떠셨나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27년간 습지 관련 연구를 해왔지만 이렇게 직접 체험해 본 적은 없었어요. 책에서 배운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정말 다르네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데이터와 논문만으로는 갯벌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엘버타 습지 개발 계획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전에는 완벽해 보였던 계획이 이제는 허점투성이로 보였어요. 생태계의 연결성,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 장기적 지속 가능성. 이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김태현 박사를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혹시 유네스코 회의에 한국 측 전문가로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갑작스럽긴 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한국 갯벌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대변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제 평생의 신념과 경력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었지만 처음으로 진정으로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회의가 열리는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파리의 아름다운 경관에 감탄했겠지만 이번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제가 앞으로 할 발표가 한국 갯벌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죠. 회의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한국 갯벌의 세계유산 확대 등재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었어요. 그들의 주장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지역 개발 필요성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가로서의 경제 발전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습지를 보존한다면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 대표의 발언에 여러 국가 대표들이 동조하는 듯 했어요. 저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현 박사가 속삭였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등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큽니다. 드디어
제 발표 차례가 되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주변을 둘러보니 약 50개국 대표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피아 브라운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이자 엘버타 습지 개발 프로젝트 책임자였습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한국 갯벌을 경험한 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평생 습지 개발을 지지해온 전문가가 입장을 바꿨다는 사실이 모두의 관심을 끌었던 겁니다. 27년간 저는 습지가 개발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갯벌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평생의 신념을 뒤흔들었어요. 한국 갯벌은 단순한 습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미래 인류의 생존을 위한 열쇠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 갯벌의 독특한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블루카본 저장 능력, 철새 이동 경로의 중요성, 800종이 넘는 생물 다양성, 그리고 한국 갯벌에서만 발견되는 희귀 미생물의 의학적 가치까지.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 갯벌에서 발견된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은 강력한 항암 물질을 생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임상시험 중인 신약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갯벌이 파괴된다면 우리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의학적 보물들을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박순자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띄웠습니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이분은 400년 넘게 갯벌과 함께 살아온 가문의 후손입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어요. 갯벌이 사라지면 이 모든 생명은 어디로 가겠소? 저는 그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사라질 뿐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중국 대표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어요. 브라운 교수의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최근 연안 생태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갯벌의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지지합니다. 이어서 러시아 대표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다면 우리도 지지하겠습니다. 믿기 힘든 반전이었습니다. 결국 투표 결과 한국 갯벌의 세계유산 확대 등재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요. 한국 대표단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김 박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덕분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평생 해온 일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신념을 부정하는 일이었지만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낸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회의가 끝난 후 중국 대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연안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했었죠. 교수님의 진정성 있는 발표가 우리에게 명분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 엘버타 습지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겠다고요. 갯벌에서 배운 교훈을 제 고향에도 적용할 차례였습니다. 유네스코에서의 성공 이후 저는 캐나다로 돌아와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엘버타 주정부의 습지 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지만 유네스코에서의 발표 내용과 한국 갯벌의 경제적 가치, 연구 자료를 보여주자 점차 설득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려던 방식은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6개월간의 치열한 설득 끝에 드디어 엘버타 주정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개발 대신 엘버타 습지, 보존 및 지속가능 활용 계획이 승인된 거죠. 이 과정에서 캐나다 연방정부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해양수산부에서 흥미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북미와 아시아 갯벌 및 습지, 보존 연구소 설립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각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연구소의 공동소장직을 수락했어요. 한국 측 공동소장은 김태현 박사였습니다. 우리는 토론토와 서울에 각각 연구소를 설립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매일 소통하며 연구를 진행했죠. 연구소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의 K-드론 모니터링 시스템을 캐나다 습지에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이 드론 시스템은 갯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생물 다양성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어요. 캐나다의 광활한 습지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보존과 관리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의 블루카본 측정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었어요. 이 기술은 습지가 흡수하는 탄소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탄소 배출권으로 환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기술을 활용해 습지 보존 지역에 대한 탄소세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했죠. 연구소 설립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엘버타 습지 지역의 생태 관광객이 2배로 증가했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개발을 통해 얻으려 했던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가치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창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발견은 엘버타 습지에서도 의약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미생물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였죠. 이로 인해 제약회사들이 습지 보존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한편 한국의 순천만 갯벌은 생태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이후 방문객이 3배 이상 증가했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네 마을도 전통어업과 생태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갯벌에서 분리된 미생물에서 개발된 항암제 후보 물질이 임상 3상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약물은 특히 췌장암 치료에 획기적인 효과를 보여 전 세계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연구소 회의실에서 김 박사와 화상 통화를 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전이에요. 만약 우리가 갯벌을 개발했다면 이런 발견은 영원히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이 유네스코에서 보여준 용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오션퓨처의 계획대로 갯벌이 매립됐다면 이 미생물도 사라졌을 테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의 신념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개발론자에서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변인으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3년차가 되던 해 우리 연구소는 갯벌 습지 지속 가능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이 가이드라인은 곧 UN 환경계획에 의해 공식 채택되어 전 세계 연안 습지 관리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K갯벌 보존 모델이 이제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3년 반이 지난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천만 갯벌 생태관광센터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센터의 이름이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브라운 국제 갯벌 연구센터였거든요. 우리가 교수님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한국 갯벌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셨으니까요. 김 박사의 설명에 감동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개관식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어요. 바로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고 옆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이분은 제 손녀 박지영입니다. 지금은 해양생태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교수님 덕분에 우리 갯벌이 살아남아서 손녀도 이 일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영 씨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 갯벌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국제 갯벌 보존 활동가로 일하고 있답니다. 다음 달에는
유엔 환경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할 예정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년 전 제가 한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세대에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생태관광센터 개관식 이후 저는 실제 갯벌로 나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해 훨씬 더 잘 보존되어 있었고 생물 다양성도 증가한 것 같았어요. 특히 철새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갯벌에서 장화를 신고 걷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3년 전 박순자 할머니에게 구조받던 제가 이젠 갯벌의 전문가가 된 셈이었죠. 그날 저녁 한국과 캐나다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제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었어요. 갯벌은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그곳은 수억 년의 지혜가 담긴 생명의 보고입니다. 우리 세대가 잠시 빌려 쓰다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죠. 강연 중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나요? 평생의 신념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기 어려워진다고들 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수백 년 후의 세상을 결정하니까요. 강연이 끝난 후 김태현 박사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연구소는 이제 전 세계 20개국과 협력하고 있었고 한국의 갯벌 보존 기술과 캐나다의 습지 관리 시스템이 결합해 기후변화 대응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무엇이 좋을까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역간척 프로젝트가 어떨까요? 과거에 매립된 갯벌을 다시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거죠.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이 개념을 한국과 캐나다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완벽한 아이디어네요. 시화호의 일부 구역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미팅에서 우리의 역간척 프로젝트 제안이 즉시 승인되었습니다. 장관은 이 프로젝트가 한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어요. 귀국하기 전날 박순자 할머니네 마을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세계유산 마을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고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관광객들이 갯벌 체험을 하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집에 초대받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마을이 많이 변했네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갯벌이 살아있으니 우리도 살아있는 거지. 이제는 젊은이들도 다시 마을로 돌아오고 있어요. 교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떠나기 전 할머니가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열어보니 갯벌에서 직접 채취한 조개 껍데기로 만든 브로치였어요. 이건 우리 가족이 400년 동안 갯벌에서 살면서 만들어온 전통 공예품이에요. 교수님이 갯벌과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이제 이 브로치가 교수님을 지켜줄 거예요. 브로치를 받아들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작은 조개 껍데기 브로치가 제게는 평생의 사명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해안의 갯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단순히 진흙덩어리로만 보였던 갯벌이 이제는 생명의 보고이자 희망의 상징으로 보였어요. 토론토에 돌아와서도 그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는 더욱 확장되었고 우리의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특히 역간척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더 빠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복원된 갯벌의 생물 다양성이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1년 후 유엔 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리더십상 시상식에서 저와 김태현 박사는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받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갯벌에서 저는 400년 동안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온 지혜를 배웠고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방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 달린 조개 껍데기 브로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작은 브로치는 한국 갯벌에 사는 할머니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게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연설이 끝나고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환한 얼굴은 청중석에 앉아있던 박순자 할머니와 손녀 지영 씨였어요. 그들을 위해 그리고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해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갯벌은 단순한 자연유산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윈도우 앞에 걸어둔 갯벌 사진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을 내리자.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한국 갯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이 어떻게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하나의 결정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